자, 결국 오늘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함정들 몇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어디서도 잘 말 안 하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어리석게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먼저 비트코인 ETF 승인이 호재다? 자, 이거는 조금 단순하고 편협한 시각일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월가 금융사들의 아주 큰 돈이 비트코인에 들어올 겁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냐고요? 글쎄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유진 파머가 주장한 이론이죠. 다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모든 정보는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 흔히 말해 선반영, 킹반영이죠. 자, 호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현물 ETF 승인. 자, 이 호재는 이미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비트코인 ETF 승인 10%라고 추정했을 때 이때 가격이 10% 오른다 가정해 봅시다. 그럼 승인되지 않은 20%겠죠? 근데 이때 20% 떨어진다. 이걸 이제 가중 평균을 내보게 되면 현재 가격에 이제 4%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는 이미 가격에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상당히 효율적이고 똑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상상하건 그 정보는 이미 시장이 다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효율적 시장 가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설이 지금 와 닿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좀 아니었어요. 효율적 시장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시장에 비이성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았어요. 막 찌라시 하나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폭등, 폭락, 롤러코스터 타잖아요. 자, 이렇게 비효율적인 시장일수록 다른 말로 하면 기관이나 큰손이 개미 뜯어먹기 좋았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 극히 드물 거예요. 솔직히 대부분의 개미들은 알트코인 투자했다가 돈 파쇄시킨 거 맞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그런 구도가 조금씩 바뀔 겁니다. 앞으로 제도권의 자산운용사, 엄청난 자금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 자산운용사들이 코인 가격 막 홀짝으로 정해서 야, 오늘은 롱, 오늘은 숏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아주 정밀한 퀀트 모델을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은 고래가 아니라 거대한 기계 금융 괴물과 상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시장은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변할 거예요. 여러분이 뉴스 떴다, 가자 하기 전에 기관의 알고리즘이 더 빨리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들이 외국 거래소보다 조금 더 비싸죠. 이 현상을 우리가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만약에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다면 이 김치 프리미엄은 없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기관들이 절대 그 프리미엄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위험으로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아비트리지 상황이 점점 없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조금 더 실생활에서 예를 들자면 당근마켓에서 거래되던 코인이 아마존에서 거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은 더 빨리 효율적인 가격으로 수렴하게 돼 있어요. 결국에 개미들은 정면으로 붙으면 다 깨질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관끼리도 아주 치열하게 경쟁해요. 지금까지는 고래 싸움에 낀 새우였으면 이제는 그냥 그 새우만도 못한 개미가 되는 거예요. 자, 동네 싸움판에 UFC 파이터들이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 내가 단타, 차트 분석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면 정말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뭐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말이겠죠. 당분간은 변동성이 크겠지만 이것도 변동성이 점점 작아지는 쪽으로 수렴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치가 없는 코인들은 더욱더 속가내기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걱정되는 점은 이 가상화폐 자산의 가장 큰 메리트 중 하나, 탈중앙화가 살짝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결국 제도권으로 편입된다는 건 어느 정도 중앙화를 받아들이겠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미국 정부는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통제하는 데는 실패했으나 간접적으로나마 비트코인을 자신 아래 둘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비트코인의 무결성과 탈중앙화라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계셨던 분이라면 살짝 쎄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금융에서는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자, 주가가 결정되는 원리 아시나요? 뭐 너무 당연하게도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보다 많아지면 모르겠죠. 그냥 근본적인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정해진단 말이에요. 뭐 자꾸 당연한 말 하냐고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주식 살 때 나는 대주주가 돼서 이 기업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주식을 사는 경우 있습니까? 뭐 인수합병 하실 거예요? 당연히 없겠죠. 자, 주식을 사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식 왜 삽니까? 그냥 뭐 시세 차익 얻으려고 사는 거 아닌가요? 자, 첫 번째는 시세 차익, 두 번째는 이제 배당을 수령하기 위해서요. 기업이 성장하면 그 성장의 과실을 이익이익금으로 배당을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주가를 올리는 그런 원동력이었어요. 자, 금융계에서는 대표적인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CAPM이라는 자산가격 결정 모형과 DDM이라고 불리는 이제 배당 모형. 물론 이거는 이론적인 가정이자 추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트코인에 이런 개념이 통용될까요? 이거 뭐 삼성전자나 애플 마냥 매출을 일으키고 순이익 내고 배당 줍니까? 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뭐 부가가치를 창출시키지 못한다라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허상뿐이다, 이거는 폰지 사기다라는 말을 한 이유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뭐 어느 정도 맞긴 해요. 고전적 관점에서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현상을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지금까지는
수급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되어 왔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선반영 끝났고 뉴스에 팔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냐? 자, 제가 지금부터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ETF의 승인은 어떤 걸 의미하냐? 다들 아시겠지만 접근 가능성이 극대화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당장 오늘부터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를 매매할 수가 있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식 계좌에서 남은 잔액으로 비트코인 ETF 산다 쳐봅시다. 그 돈 얼마 될까요? 얼마나 오를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푼돈입니다. 푼돈. 이 리테일 소비자들, 그러니까 개미들 푼돈으로 올려봐야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진짜 가격을 밀어 올리는 녀석들은 바로 기관입니다. 원래는 기관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게 사실상 거의 제한되어 있었어요. 이제 AI 투자라고 합니다. Alternative Invest. 흔히 말하는 이제 대안 투자. 다른 말로 하면 부동산 투자입니다.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로 같이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증권이 되면서 금융 투자 업계가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여러 신탁사들도 접근이 가능해진 거죠. 사실상 비트코인 ETF가 호재라는 사람들은 여기서 기인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 다 원래 기관이 투자 못했던 이유, 비트코인의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거래소 리스크예요. 거래소 리스크. 아니 비트코인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놈의 거래소가 언제 파산할지 모른다는 위험이 있었어요. 최근 FTX 거래소 날아간 거 다들 눈 두고 보셨잖아요. 그리고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막 잡음에 시달리고요. 돈을 거래소에 맡기는 커스터디, 수탁행위 자체가 사실상 뭐 거의 도둑한테 돈을 맡기는 거나 다름없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게 된 거예요. 이제 누구한테 맡긴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자산운용 규모만 무려 1경이 넘어가는 블랙락,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증권사들한테 돈을 맡길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거래소 리스크와 커스터디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죠. 이것도 못 믿겠다. 그러면은 아무 투자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SEC가 떨떠름하지만 어쨌든 승인을 해줬잖아요.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법률적인 정비도 이루어질 거고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은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딥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앞으로는 연금 계좌 역시 비트코인 접근성이 생길 거예요. 사실상 미국인의 든든한 국밥 401k 들어보셨나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DC 연금 계좌죠. 그런데 이 401k의 규모는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돼요. 자, 2021년 기준 7.2조 달러. 이게 얼마냐면 하나로 8경원. 이제 뭐 상상이 안 되는 거대한 돈 뭉치인데 여기서 1%만 유입돼도 이게 얼마입니까? 자, 그리고 왜 401k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엄청난 규모의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 많습니다. 자, 일반적인 기업의 자금,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의 자금도 있고 송금 자산, 그리고 각 국가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이제 국채, 이 국채를 백킹할 자금, 그 다음 신흥국의 통화들, 그리고 경제 정착 네트워크 및 압류 방지 자산, 기관 투자 금액, 마지막으로 이제 금. 자, 방금 제가 말한 자산군에서 작게는 1%,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베어 케이스가 1%도 안 되게 투자했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 금액이 아주 조금만 들어와도 2030년에는 비트코인이 25만 8천 달러가 간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많게는 2%에서 5%, 10%까지 그런 데서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148만 달러.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략 하나 20억이죠. 비트코인 하나 20억 간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 뭐 개인적으로 이거는 조금 많이 갔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구조 자체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라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서 또 누군가는 비판을 할 거예요. 아니 그런 자산군에서 어떻게 비트코인을 자신의 포트폴리오로 편입시키냐. 자, 뭐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자,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 자산군을 편입시키면 수학적으로 리스크는 낮아지고 기대 수익률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야,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대부분 기관의 운용력들은 이 법칙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새로운 자산군을 발굴하는 데 사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트코인을 합법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킬 수 있게 됐다? 자, 솔직히 시작은 뭐 0.1%로 아주 낮은 비중이겠지만 점점 포트폴리오에 늘어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죠. 솔직히 재작년 비트코인 대폭락할 때는 뭐 코인은 사기다, 폰지다 이런 분위기가 더 강해졌지만 이제는 뭐 SEC가 인증마크 박아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아니 그도 그렇게 비트코인 망한다 소리 지금 10년째 나오고 있는데 망하기는커녕 뭐 아직 뭐 하나에 벌써 6천만 원이 넘잖아요. 이제는 슬슬 이 비트코인의 가치라는 걸 인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비판 받아왔던 점이 뭐냐, 비트코인의 기술적 메리트가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뛰어난 보안 기술이냐 이게, 이 원장과 스마트 컨트랙트가 과연 얼마나 기술적 메리트가 있냐, 혹은 이게 대안화폐로서의 메리트가 있을까? 이해하기 힘드신 거 당연히 저도 압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정상 맞아요. 저도 공부 진짜 많이 해봤지만
여기에 대해서 장담,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 투자 다상군으로서의 메리트, 그러니까 분산 투자 대상이 됨으로써 얻는 메리트는 정말 확실합니다. 뭐 몰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포트폴리오의 일부, 불안하시면 아주 극소수라도 편입시키는 게 결국 포트폴리오나 금융공학적 관점에 봤을 때 더 나은 옵션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될 것 같냐? 거래가 당장 내일부터 시작될 것 같죠? 자, 앞으로의 단기적 방향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거래량에서 나올 겁니다. 앞으로 한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단기 방향은 이제 비트코인 ETF들이 얼마나 거래가 되는지 이걸 확인하세요. 이게 곧 관심이고 수급입니다. 거래량이 치솟는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상방으로 큰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래량이 좀 없고 관심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뉴스에 팔아라,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자산운용사들도 진짜 진심인 게 지금 6개월 동안 거의 수수료를 안 받겠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싸게 들어와라, 이 말 같죠. 그리고 보시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수수료가 훨씬 싸요. 자, 경쟁이 상당히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전술했던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는 상당히 긴 호흡으로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4월 말 약속된 반감기가 돌아오고 있죠. 반감기 역시 그 구조적 상승을 견고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높아심에 한마디 좀 드리자면 투자할 때 꼭 지켜야 될 상황이 있어요. 자, 선동을 당하려면 빨리 당해라. 괜히 내가 엄청나게 똑똑하고 비판적인 척합니다. 야, 이건 이래서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오를 거야. 자, 그런데 자산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이 올라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씨 내가 틀렸나? 아, 이게 이유가 맞나? 이러면서 막 생각이 천천히 변한단 말이에요. 아싸리 빨리 선동돼서 사면 다행인데 보통 언제 사냐? 이제 랠리가 다 끝나고 불꽃으로 폭등할 때, 막 설거지 나올 때 삽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개미들을 태울 때, 야, 지금이야 하고 타게 됩니다. 모든 자산 시장 역사가 똑같아요. 살 거면 아싸리 빨리 되든지 어정쩡하게 비판하다가 나중에 포지션 잡게 될 때 그때 크게 뒤통수 맞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끝까지 타지 마세요. 미칠 듯한 과열을 타면 아주 높은 확률로 크게 박살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어떤 선택을 하냐? 막 버티다가 최저점 가면은 뉴스가 막 극단적인 뉴스가 나와요. 진짜 뭐 망한다, 휴지 조각된다, 그때 엄청나게 설득력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부 다 팝니다. 야, 근데 이게 또 여기서 팔면 뭐다? 야, 재팔았대 하면서 기관들이 올려버립니다. 뭐 다들 겪어보셨죠? 제가 뭐 비트코인의 특정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 그만큼 투자할 때 내 감정을 버리라는 말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투자하실 때는 뇌를 빼지 말고 심장을 빼세요. 뇌는 그대로 두되 심장을 빼버리고 감정을 버리세요. 이 기분 따라 매매하지 말고 정확히 모니터 옆에 포스트잇 하나 붙이세요. 기준 딱 정해가지고 매수 매도 라인 이 정도 잡고 보수적인 기준으로 최대한 일치하는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